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다시 하겠습니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이거 참 가끔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첫 구절도 뭐 까먹고 이러네요.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들 중에서 가격 문제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난리가 나다가 또 최근에는 부동산 값이 내린다 또 이걸로 부동산에 관한 여러 뉴스들이나 카페 이런 데서는 시끌시끌하죠. 그 뭐 갑자기 이렇게 휙휙 변하고 이러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니 뭐 부동산만 오르락 내리락 하냐? 뭐 다른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가격이 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 그걸 뭘 몰라서 묻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상품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이런저런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를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뭐 다들 너무 쉬운 설명이 있습니다. 경제학 책에 보면은 수요 공급 곡선 때문에 그렇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린다. 당연한 거 아니냐. 부동산도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린다. 이게 뭐. 근데 이 말은 너무 맞는 말이라서 사실은 아무 말도 아닙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밥 또는 빵을 섭취하면 배가 부르다는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뭐 아무 정보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좀 허무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부동산의 수요, 수요가 많아지면 오르죠. 그런데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는 말은 예를 들자면 인구가 뭐 늘어난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우리나라로 갑자기 뭐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 다 수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이런 아주 특별한 요인들이 없다라고 치면은 뭐 사실 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신규로 주택 구매가 필요한 사람들 뭐 얼마 또는 뭐 매년 주택이 낡아가지고 멸실이 되니까 그 멸실분을 갖다 메꿀 수 있는 수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고정된 수요입니다. 이 고정된 수요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해봐야 뭐 1, 2%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지 이걸로 변하는 게 큰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화는 소위 말하는 투자 수요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를 거다 생각을 하면은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지죠. 제가 부동산에 관한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동산의 네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다른 모든 상품과 달리 그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오른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더 오른다는 말은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투자자산이다. 요거 기억하시죠?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요량이 더 많아진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원인과 결과를 갖다 바꿔도 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건 뭐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바꾸니까 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면을 가지고 사실 뭐 수요의 변화를 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 변동을 설명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자주 나오는 말이 공급량입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뭐 이거에 대해서 그 뭐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는 맨날 그 분석 나오고 그래프 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요번에 올해에 뭐 허가 물량 얼마가 나왔고 올해 뭐 그다음에 준공 물량 얼마가 나왔고 분양 물량 얼마가 나왔다. 그럼 뭐 허가 준공 분양 이래가지고 올해 뭐 몇만채 이러니까 뭐 예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어 이러니까 문제야. 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저도 사실 그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맞는 말 같았어요. 또 뭐 이런 그 각종 뭐 분양 물량이라든가 준공 물량 이런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격 변동 그래프랑 많이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니까 이거 상관관계 매우 높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니까 당연히 인과관계도 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뭐 공급량의 변화 이걸 제일 크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또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부동산 공급이라고 하는 건 새로 짓는 신규로 짓는 주택 물량, 이거 보는 거가 뭐 나쁘진 않죠.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가 뭐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한 20배는 더 많은 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 물량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물량들을, 아파트 갖고 있던 소유자들이 그걸 내다 팔면, 아파트 1년에 하나도 안 진다 하더라도 그 내다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공급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허가 물량, 준공 물량, 분양 물량 뭐 나눠 가지고 뭐 몇만채 하는 거 의미는 있죠.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양 시장을 설명하는 데는 또 강력한 툴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미시적으로 어떤 지역에서의 가격 변동을 갖다가 좀 예측할 때는 유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구 같은 경우 그동안 분양 물량이 너무 많았다. 근데 대구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역별로 따질 때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국 단위에서 따질 때 신규 주택 공급량을 가지고 가격을 설명한다? 이것도 아까 수요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좀 애매해요. 가격이 오르면, 점점점 오르고 있으면 이 신규 주택 뭐 허가 물량, 준공 물량 이런 것도 다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럼 늘어나고 어느 정도 뭐 많이 찼다 싶으면 그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 공급량의 뭐 변동폭이라고 하는 건, 변동 곡선의 뭐 그림, 이거는 사실은 또 가격 변동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 때문에 공급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또 현실에 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유용한 설명 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많이 나오는 얘기겠죠. 인구. 대한민국은 인구가 점점점 이제 앞으로 줄어든다. 여태까지는 쭉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이 쭉 올랐는데, 이제는 인구가 쭉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쭉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늘 정가의 보도처럼 맨날 꺼내는 무기죠. 근데 뭐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들면 뭐 좀 부동산에 안 좋기는 안 좋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인구가 막 늘어나는 추세였습니까? 신생아가 막 학교 출산율 3, 4 찍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출산율은 뭐 1이 안 됐죠. 그렇게 해서 새로이 뭐 저기 주택 수요 시장에 뛰어들 인구들은 계속 줄어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부동산 잘만 오르던데? 물론 아주 긴 텀을 봐서 30년, 50년 이런 긴 텀을 봐서 인구 변화라고 하는 건, 부동산 가격의 어떤 변동폭을 갖다가 막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쭉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 베트남처럼 인구가, 젊은 층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쫙쫙쫙 늘어나는 데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위로 쭉 쳐받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우 장기적인 변화의 영역이고, 그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30년, 50년 보고 뭐 주택 이런 걸 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30년, 50년 동안 앞으로 뭐 장기 추세가 이래 될 거야 라고 전망을 한들, 그걸 뭐 맞추면 뭐고 뭐 안 맞추면 뭐겠습니까? 뭐 사실 또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또 다른 요인으로 뭐가 나올까요? 사실 뭐 수요라고 하는 건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이는 거지, 수요 때문에 가격이 움직인다 하기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급도 똑같은 이유로, 뭐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 신규 공급 뭐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리 기존에 집 갖고 있는 사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뭐 집 빼기도 하고, 야 이제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제 팔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에 종속되는 것이지 가격을 추동시키는 원인은 아닌 것 같다. 인구 너무 장기적인 요인이야.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기간들, 뭐 3년, 뭐 5년 이런 기간들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자, 그러면 또 남은 이거 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돈 주고 사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맞는 말이라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아. 뭐 이런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소득의 증가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 증가폭 이걸로 보면 되겠죠.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2% 3% 움직입니다. 연간. 뭐, 2% 3% 정도씩 이제 매년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택 가격은 20% 30%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설명하기 어렵죠. 소득 변화폭은 요만큼인데 주택가격 변동폭은 이만큼이다. 이러면은 이것도 사실 뭐 확대해서 보면 비슷해. 이런 말인데 그게 그거지. 예. 별로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주요하게 나왔던 뭐 소득 말고 또 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소득 뭐 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뭘로 파악을 합니까? GDP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GDP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성장률이라고 하는 말은 소득이랑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뭐, 경기가 좋으면 물건값이 오른다라는 거.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값이 올라라는 말과 똑같죠. 그것도 역시 좀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가격을 진짜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부동산의 네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죠. 수요 면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다. 공급,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물량을 빼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고 공급의 텀이 길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이죠. 또 뭐 있죠? 세 번째가 뭐 있더라? 필수재.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이고, 네 번째, 투자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때, 꼭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에 이런 급격한 가격 등락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전국 단위를 본다고 그러면 수요도 뭐 그렇게 큰 변동폭이 생길 수 없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투자 자산인데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커지면 부동산 가격이 뻥 튀어오르는 것이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바닥을 모르고 그냥 쭉쭉쭉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 셋 중에 하나죠. 주식, 채권, 부동산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식, 채권의 매력도가 높고 부동산의 매력도가 낮다. 그럼 주식, 채권은 다 몰려갑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제일 낮다. 주식, 채권 별로 재미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쫙 튀어오르는 거죠.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매우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자 된 사람, 100억대 부자도 아무튼 많은 부자 된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과 엮이지 않고 부자 된 사람 찾기 힘들 겁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부동산 투자가 한두 번 대박을 터뜨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업이 성공하든 뭘 하든 이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보고, 부동산 한 방으로 완전히 팔자 고쳤다 인생 고쳤다 이런 사람들 많고요. 반면에 또 내가 그때 강남 땅 그거 사라 그랬는데 그것만 샀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안 샀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부자 된 사람보다 한 100배쯤 더 많죠. 옛날에 그때 그 땅 그것만 내가 계속 들고 있었어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자산의 그 수익률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매우 높았던 그런 레코드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높죠. 돈 생기면 딴 거 쓰지 말고 뭐 이것저것 딴 거 하느라고 하느라 돈 다 날려. 그러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그 부동산을 사놓는 게 제일 좋아. 뭐 거의 소위 말하는 요즘 초딩들 많이 하는 국룰 아닙니까? 국룰. 이 국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열망, 욕망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뜨겁죠. 지금도 그렇고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에 부동산 대폭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 책을 한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서도 저는 그동안 진짜로 폭락론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시 책을 냈었을 때는 그 책에서 뭐 살아 말라 명시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서도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는 지금은 살 타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대폭락 온다더니 왜 안 오냐,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온다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폭락론자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폭락이 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대폭락이 안 오도록 막은 거, 그거 잘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꽤 뭐 분명한 어조로 소위 말하는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 말은 저도 이제는 뭐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오랫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그 국룰, 이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상품 특징, 네 번째 특징, 즉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 투자의 매력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쭉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왔던 부동산의 수요, 부동산의 공급, 뭐 또 뭐 있죠? 뭐 인구, 소득, 성장률, 경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설득력이 높지 않다. 진짜로 설득력 있는 요인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나머지 모든 요소들을 다 뭉뚱그린 것보다도 한 100배쯤 더 강력합니다. 그냥 이 요소 하나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움직인다고 그냥 딱 잘라서 그냥 이야기해 버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 꽤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마치 매트릭스 2 릴로디드를 끊듯이 여기서 뚝 자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